안녕하세요. 돈벙TV의 춤추는 돈벙 박수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기도 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일들이 그닥 그렇게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 저와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도 다른 소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에게도 개인적인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꾸준히 이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의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은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어요.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또 성공하기도 하고, 제가 워낙 타고나기를 게으른 성격이라서 뭘 부지런히 많이 하지 못하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싶어서 지금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유튜브에 저의 작업과 그리고 제가 동양의 의학, 동양 철학, 동양의 문화를 공부하면서 역시 우리나라의 춤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 깨달아지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관심 있게 읽고 감동받은 책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주류의 책은 아니에요. 네, 오늘 제가 읽어 드릴 내용은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127을 만나다, 이반 127을 읽다라는 윤성근 님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산진이라는 곳이고요. 이 책은, 네, 거꾸로 제목이 보이네요. 제가 영상 작업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잘 다루질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집 없이 그냥 이렇게 거꾸로 화면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반 일리치라는 사상가를 아주 좋아해요. 물론 그분의 어떤 사상을 전부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 저에게 되게 삶의 어느 몇 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아주 크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제목은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라는 책과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라는 이반 일리치라는 사상가의 책이에요. 이 두 가지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래야만 해, 세상은 이래야 하고, 사람이란 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처음에 읽었던 책이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분의 책이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제가 그것을 주입받았고 그것을 저는 옳다고 믿고 살고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도 했거든요. 여기 있는 책의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줄도 되게 많이 긋기도 하고 그 순간에 되게 감동받았지만, 이분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어떤 실천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분은, 이반 일리치라는 분은 192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셔서 신부님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신부님이 되셨었지만 결국은 교황청하고 마찰을 빚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진보 세력에서도, 그 다음에 보수주의 세력에서도 다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곳을 다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제직도 다 벗어 던지고, 네,
그 본인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면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진보주의적인 생각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현대 문명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이런 책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건 사실은 또 다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는 그런 놀라움이었어요.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이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대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 책이 되게 뭐가 없죠, 장식이. 그런데 책 속에서 눈에 되게 잘 띄었어요. 아무 장식이 없어서. 이게 지금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책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10년 전에 그 서울 은평구의 응암동이라는 곳에서 헌책방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원래 IT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는 직원이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사지를 다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급성 디스크가 와서 온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몸 상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아, 이제 이렇게는 내 몸이 이제 살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IT 회사를 접고 헌책방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 북카페라던가 그런 곳이 되게 많잖아요. 책방 같은 거, 그림 책방 같은 경우도 되게 많고, 마을 도서관, 뭐 마을 책방 이런 게 많지만, 이게 10년 훨씬 전에는 사실은 그런 책방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헌책방은 사실 이렇게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분이 이제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의 사상을 직접 본인이 실천하셨던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 서론이 너무 기네요.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읽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아마 무슨 내용인지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속도에 관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에 고유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헌책방에서 일하며 비로소 깨달았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누구도 나의 감수성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이해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속도만 존재했다. 오직 빠르게 빠르게. 직장에서는 빠른 일 처리는 언제나 유능한 직원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었다. 또 다른 일화로는 내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도착 알림 서비스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에 앉아서 버스가 어디까지 도착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기능은 내 생활을 편하고 게다가 좀 더 느리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고 있으면 외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보다 계획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다. 버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눈으로 보게 되니까 내 생활은 더 조급해졌다. 저도 역시 그런 걸 느껴요. 보면, 그래서 저는 버스 앱 같은 거는 안 하는데 몇 분 후 도착한다, 몇 분 후 도착한다라는 것이 뜨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훨씬 더 뭘 하지 못하고 더 서두르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이런 거 스마트폰이 없을 때 여러분 버스 어떻게 타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가서 무작정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게 되게 익숙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실제로 헌책방에서 책을 한 권씩 다 몸으로 옮기면서
그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되면서 얻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에 이반 일리치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도구는 편리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물건이다. 하지만 그것에게 일을 맡기고 인간은 쉴 수 있다는 환상은 깨어져야 옳다. 내가 헌책방에서 일을 하며 대부분 일을 몸으로 부딪히며 하다 보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나 느려지는 것을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가만히 반성해보니 나는 오랫동안 IT 회사에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빠른 것에 중독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삶의 일부분이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의 기준대로 노동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나에게 맞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단순한 논리다. 일하는 사람이 나니까 나에게 맞추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제가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아이들의 엄마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주부이기도 하고 또 춤을 추기도 하고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꼭 저녁 때 아이들을 만났을 때 탈이 나게 되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게 되는데, 그럴 때 가만히 저를 보면 저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금세 지치기도 하고, 특히 사람을 만났을 땐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만났을 땐 특히 그런 걸 느끼고, 일주일 내내 일이 꽉 차여 있으면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날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게 또 저에게 후회로 남고, 계속 그런데 또 계획을 과하게 잡고 다시 또 후회하게 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일주일 표를 한번 만들어 봐서 꼭 쉬어야 하는 날을, 그러니까 쉬어야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 걸로 꼬박 한번 넣어 봤어요.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의 양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지쳐가는 걸 저도 느끼고, 그럴 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후회가 자꾸 남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 글이 저한테는 힘이 많이 됐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 따위는 상관없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먹이로 삼는 우상인 것이다. 물론 제도에는 미래가 있다. 과학은 미래를 갖고 있다. 어떤 정부도 미래 계획이 있으리라.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희망뿐이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이반 일리치의 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늘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저금도 하고 뭔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각자마다 개인의 사연들이 정말 많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내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모습은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희망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희망을 품고 있으면 그 상처를 극복하기도 하고,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간간히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알아보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추리에 있지 않고 결단에 있다고 말한 일리치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본다.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것에서도 그런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보다는 사실 실천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선은 뭔가 재미있는 걸 하려면 내 삶 자체가 좀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쉽지 않은 말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시간을 쫓기기도 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재미를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이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져도 그게 즐겁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고양이가 자주 오는 곳에 사료와 물그릇을 놔주고 있다. 이 고양이 이름은 잭순이라고 지었다. 한쪽 눈이 없기 때문에 애꾸는 잭에서 그 이름을 빌려왔고 암컷이기에 순이를 붙여 잭순이가 된 것이다. 무덤덤했던 잭순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사료와 물을 보며 때론 나에게 꼬리를 바짝 세워서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잭순이에게 주는 사료가 그렇게 비싼 종류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런데 밥이 있는 곳에 고양이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헌책방 뒤쪽에 공간이 넓게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고양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헌책방 주인이 혼자 사료값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벅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굶길 수는 없고, 그때 문득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무명 시절 겪었다는 일화가 떠올랐다. 하루는 생활비가 모자라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모두 손사래를 쳤다는 것이다. 물론 고양이도 먹을 게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그는 우리 집 고양이가 굶고 있으니 부디 라고 첫 운을 떼며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친구들이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인간인 자신보다 고양이에게 더 애정을 보이는 친구들이 얄궂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과 달리 고양이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계획을 곧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헌책방에서 고양이가 잘 보이는 창문 앞에 사료를 구입하기 위한 모금함을 놔둔 것이다.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고양이를 찍은 사진도 함께 붙여놓았더니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어떤 손님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먹지 않는 캔사료와 간식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했다. 나는 조금 기분이 울적하기도 했다. 정말 어느 날은 헌책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보다 창문 밖에서 늘어져 하루 종일 잠만 잘 뿐인 고양이가 올린 수익이 더 많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재밌는 일화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는 제대로 벌 수 있을까? 당연히 새해를 살고 있을 텐데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이분이 10년을 넘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건 결국은 헌책방에서 살아남기에 성공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 헌책방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민이 있어요. 그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보면, 그래서 일본에 가서 거기는 헌책방이 좀 더 많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헌책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실천들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요. 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헌책방과 오프라인 서점들이 계속해서 인터넷 서점과 멀티미디어 매체에 밀리고 있을 때 생각해낸 해법이 문학의 역사를 발굴해서 독자들에게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의 약점을 제대로 공격한 통쾌한 한방이다. 독자들이 방에만 있지 않고 서점 거리로 나와서 함께 걷고 즐기고 작가의 흔적을 찾으면서 나와 비슷한 이름 모를 타인을 길거리에서 만나 자신도 모르게 느슨한 독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책과 책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이분은 책방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되게 많이 시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심야 식당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처럼 심야 책방이라고 해서 밤에 늦게 문을 열고 심야까지 하고 거의 새벽까지 하고 거기서 12시에 심야 콘서트 같은 것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네. 여기 이분이 나름대로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돈을 벌어야 자립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무작정 돈벌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사실은 참 놀라워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컴퓨터 회사에 다닐 때를 예로 들어보자. 서버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계치에 이르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다른 서버를 투입해 이를 돕도록 만든다. 이 한계치는 60% 정도다. 말 못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100% 성능을 내도록 일을 시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기계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끌어올려 일을 시키지 않는다. 기계도 이런데 사람은 어떨까? 기계가 고장나면 비용이 들더라도 똑같은 부품으로 교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똑같지 않다.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의 50에서 60% 정도만 풀어놓는 게 멀리 봤을 때 일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는 돈벌이의 상한선이다.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벌고 있지만 무한정 그 액수를 늘리고 싶지 않다. 나는 그 한계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현실이 남았다. 철학이야 언제든 말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편리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하기로 한다. 사람들을 이곳에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전략을 하죠. 처음엔 간판 없이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기해하고 간판이 없는 헌책방이라는 것에 또 궁금해서 오기로 한다던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예쁠 만한 공간을 헌책방 곳곳에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주 푹신한 의자를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앉아서 책을 보고 갈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있어요. 네, 자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이 되게 재미있게 읽혔던 건
자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실천하고 있고 보통 흔히들 하고 있지 않는 방식으로 네, 실천하면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생활과 일과 철학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 마음에서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천천히 좀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감명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멋지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건 다른 힘이거든요. 춤도 마찬가지거든요. 말로 춤을 멋있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탁 하고 움직여 보면 아, 저 사람 안에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연습과 어느 정도 고민을 했구나. 몸으로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동네 헌책방에서 2반 127을 읽다 였습니다. 이 윤성근이라는 작가가 하는 그림 헌책방은 네, 헌책방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상한 나라의 책방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딴 제목으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것을 그 응암역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직접 찾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요. 그때까지 행복하시고 편안하세요.